안녕하세요.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따라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재미있게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비슷한 사연을 보고 제 20대 시절이 떠올라 한번 글을 적어봐요. 나름 특별하다면 특별한 사연이지만 남들에게 자세히 풀어본 적은 없는 이야기라 조금 떨리네요. 저는 결혼을 남들보다 일찍 했어요. 24살의 어린 나이에 식을 올렸거든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대학교 동아리였어요. 당시에 저는 갓 입학한 20살 신입생이었고 남편은 군대를 마치고 전역한 복학생이었어요. 남편은 객관적으로 멋있고 잘난 외모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선배, 후배 사이로 지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먼저 고백해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남편에게 정말 푹 빠져 있었어요. 운명이라고 하나요? 손만 닿아도 찌릿하고 가슴이 뛰는 기분이었죠.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부족하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어요. 대학 내내 남편과 붙어 다녔는데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순탄한 연애를 하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얼마 전부터 몸이 으슬으슬 기운이 없더라고요.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 탓에 감기 기운이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부터 몸이 으슬으슬하고 힘이 없다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음, 감기 기운 때문인가? 입맛도 없어서 밥도 잘 못 먹겠어. 너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친구의 말에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급하게 달력을 찾아 날짜를 확인했죠. 마지막 생리날이 2달도 훌쩍 지나 있었어요. 그때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임신이구나. 내 뱃속에 생명이 생겼구나. 남편을 몹시 사랑하기는 했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저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었고 남편도 이제 막 취업 준비를 시작했을 때였으니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두려운 마음이 컸어요. 남편에게 얘기했을 때 반응도 걱정됐고요. 그러나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임신 소식을 들은 남편은 몹시 기뻐하며 양가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배가 더 부르기 전에 식을 올리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그제서야 안심이 되며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조금 서툴고 부족하기는 해도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때도 몹시 떨렸지만 부모님께 임신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의 늦둥이에요. 부모님께서 결혼하신 지 10년이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거의 포기했을 무렵 기적처럼 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픈 곳이 많아 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셨다고 해요. 어머니께서도 임신 중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가 태어나고 나서도 몇 년간 후유증으로 힘들어하셨어요. 어렵게 얻은 아이인 만큼 저희 부모님은 저를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자랐고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셨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장사를 하셨습니다. 신혼 시절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서 두 분이서 밤낮 가리지 않고 피땀 흘리시며 점점 규모를 늘려갔고 어머니께서 저를 가져셨을 무렵에는 꽤나 큰 가게가 되어 있었죠.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는 새들었던 가게 건물도 대출 하나 없이 구매하셨어요. 건물주가 되신 후에도 두 분은 직접 장사를 도맡아 하셨습니다. 노쇠하신 부모님께서 매일같이 고생하는 것이 눈에 밟혀 이제 내가 가게 일 좀 해볼까 할 때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 말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아라. 장사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야. 볼 꼴 못 볼 꼴 다 봐가면서 해야 하는 험한 일인데 너한테는 절대로 시킬 생각 없다. 너는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면서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나 할 필요 없이 살면 된다. 네 아버지랑 나 그래서 지금껏 쉬는 날 하루 없이 살아온 거야. 우리 딸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려고. 하나뿐인 늦둥이 딸에게 저희 부모님은 정말로 지극정성이셨어요. 어느 부잣집 딸 부럽지 않게 먹고 입으며 자랐죠.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피아노 학원을 보내주셨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면 미술 학원을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아주 유복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자랑은 아니지만 공부도 곧잘 했어요.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부모님께서 학원이며 과외이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알아서 챙겨주셨거든요. 부모님께 저는 사고 한 번 친 적 없는 예쁜 딸이었습니다. 제가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기 전까지는요. 네가 임신을 했다고? 너 아직 대학교 졸업도 안 한 학생이야. 결혼을 하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아버지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씀도 없이 앉아 계셨고 어머니께서도 할 말을 잃으셨는지 입을 꾹 다물고 계셨어요. 태어나 처음 마주한 차가운 부모님의 모습에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어요. 어와둥둥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구나.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리고 말았구나.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살게요. 죄송해요. 남부럽지 않게 떳떳하게 잘 살아볼게요. 정말 죄송해요. 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뿐이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오빠랑 얘기 다 마쳤어요. 예단도 생략하기로 했고 식 올리고 바로 시댁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아이 낳고 돈 좀 모이면 분가하려고요.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고는 그 뒤로도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앉아있는 자리가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어요. 축하해 주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부모님의 차가운 반응을 눈앞에서 마주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시련들을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손을 뻗어 볼을 감싸주셨습니다. 혼자서 마음고생 심했지 우리 딸. 엄마는 항상 우리 딸 편이야. 아버지께서도 당혹스러우셔서 그렇지 곧 이해해 주실 거다. 예전부터 네 말이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시던 양반이시잖아. 따스한 손길에 바보같이 더 엉엉 울음이 났어요. 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들께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겠다. 남부럽지 않게 떳떳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친정 부모님과 이야기를 마친 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이야기를 다 해놓았다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인데 어떻게 긴장을 안 하겠어요. 게다가 부모님의 차가운 반응을 한번 마주한 뒤였으니 시부모님께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시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스스로 다짐하고는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으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갔죠. 집안에 들어서니 시부모님과 형님께서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애가 생겼다고? 아직 학생이라고 했나? 어린 것이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면 멀쩡한 남자 발목이나 잡고 말이야. 부모님은 뭐 하시니? 집은 어디 살고? 저런 짐덩이를 보내면서 딸랑 과일 바구니 하나를 돌려보냈단 말이야? 안 봐도 뭐하는 집안인지 뻔하구나 뻔해.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거 키워놨더니 아이고 내 팔자야. 공부하라고 겨우겨우 뒷바라지에서 학교 보내놨더니 애를 만들어 와? 그것도 어디 저런 못 배워먹은 애를 데려와서는 아 내가 못 살아 정말. 미처 인사를 제대로 드리기도 전에 쏟아지는 말들에 눈앞이 깜깜했어요. 따뜻하게 환영해 주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생각보다 더 무례한 말들에 당황스러워 대답조차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죠. 저를 엿보이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었지만 집안을 들먹이며 저희 부모님을 비난하는 말엔 정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더라고요. 제 행실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부모님을 엿보였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옆에 서 있던 남편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는지 당혹스러운 얼굴로 엄마, 누나, 지금 그게 무슨 무례한 말이야 라며 언성을 높였고요.
말없이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언성을 높이자 그제서야 인상을 구기시며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의 헛기침에 시어머니와 형님도 꺼내려던 말을 멈추고 입을 꾹 다무셨어요.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두 분을 바라봤는데 마주친 시선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분명 남편이 사전에 이야기를 잘 해놓았다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었는데 두 분의 반응은 남편의 말과는 180도 달랐어요. 애가 생겼으니 결혼은 해야겠고 안 그래도 좁아터진 집에 들어와 살겠다니. 아이고, 나 참. 너 집안일은 할 줄 아니? 밥 한 번 지 손으로 지어본 적은 없을 것 같은 애를. 아이고, 난 모른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나가. 가긴 어딜 가, 엄마. 오늘 얘 교육 좀 제대로 시켜야지. 그러고 보니 베란다 청소한 지 오래됐잖아. 그거 시키면 딱이겠네. 겸사겸사 집안일도 배우고. 형님의 말에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그만 좀 해라. 왜 애한테 집안일을 시키냐. 게다가 홀몸도 아니지 않냐며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자 형님도 지지 않고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까지 몇 마디 거드시니 금방이라도 싸움이 날 것 같은 상황에 결국 제가 괜찮다며 가르쳐 주시면 감사히 배우겠다며 세 사람을 말렸어요. 사실 저는 살림을 오래 한 주부처럼 베테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어머니의 걱정과는 달리 집안일을 곧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렸을 적부터 가게 일을 하시느라 바쁜 부모님 탓에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바쁘신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좋은 옷, 좋은 물건을 사주시는 부모님보다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새벽녘 장사를 마치시고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오신 어머니는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자고 있는 제 볼을 쓰다듬어 주시고는 했어요. 잠도 몇 시간 못 주무시고 새벽에 부랴부랴 집을 나서시면서 간단하게라도 제 아침밥은 차려놓고 가셨죠. 철이 들고 나서부터는 새벽에 들어오시는 어머니 대신 빨래며 청소며 집안일을 도맡아 있어요. 저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그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괜히 저희 집안 이야기를 꺼냈다가 시어머니 심기를 거스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 찾아간 첫날부터 군말 없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베란다 청소와 바닥 걸레질, 빨래 정리까지요. 흉을 보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처음 가본 시댁은 그렇게 깔끔한 집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남편과 5살 터울인 시누이까지 넷이서 살고 있던 24평형 아파트는 이곳 저곳에 짐이 잔뜩 쌓여 있었고 베란다에는 각종 잡동사니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쏘버욱히 쌓여 있던 깨진 플라스틱 통들을 버리려고 꺼내들자 시어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제게 언성을 높이셨어요. 아니 얘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멀쩡한 물건을 왜 버려? 하여간 요즘 애들은 아까운 줄 모르고 말이야. 어머니, 이 플라스틱 통들은 다 구멍이 나 있어서요. 뭘 담아두기도 어려워 보이고 안 쓴 지도 오래된 것 같고. 어렵긴 뭐가 어려워? 너같이 집안일 안 해본 애들이나 그렇지. 다 두면 쓸 곳이 있는 물건들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서 걸레질이나 해라. 하루 종일 고된 집안일을 마치고 시댁에서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머니께서 혹시 바깥일을 하시냐고. 집안이 잘 관리된 느낌이 아니었다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장사를 하시느라 집안일에 신경을 많이 못 쓰셨으니까요. 혹시 시부모님께서도 그런 업에 종사하시나 싶어 물어본 거였죠. 제 물음에 남편의 표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우리 집이 더러웠다는 뜻이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물건도 많이 쌓여 있고 어머니께서 많이 바쁘셔서 집안일에 신경을 못 쓰셨나 해서. 우리 어머니 원래 물건 잘 안 버리셔. 나 어렸을 적에 우리 집이 워낙 가난했어서 아버지 사업하던 게 잘못되고 고생 많이 하셨어. 그 때문에 절약하고 살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래. 이 아파트도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이사 온 거거든. 전에는 오래된 빌라에서 살았어.
그때부터 모았던 짐들을 다 가져와서 집이 조금 좁아. 오늘 우리 어머니랑 누나가 좀 심했지? 미안해. 어머니께서 예전부터 굳은 일을 많이 하시느라 말투나 행동은 좀 거칠어도 절대 나쁜 분은 아니셔. 내가 얘기 다시 잘 해볼게. 앞으로 같이 살게 될 텐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남편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워낙 본인 힘든 얘기는 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제법 크게 하시던 사업이 남편이 어렸을 적에 기울어졌다고 해요. 자존심이 강하셨던 시아버지는 차마 일용직 같은 일은 나가시지 못하고 매일 집에서 술만 드시며 괴로워하셨대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식당 일이며 청소부며 온갖 일을 찾아다니며 네 식구를 먹여 살렸고 남편이 성인이 될 때쯤 모은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여셨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가게이기는 하지만 제법 장사가 잘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오셨대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잘인고비 중에 잘인고비셨어요. 어려운 시절을 오랫동안 보내셨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마트보다 시장 물건들이 훨씬 싸다며 항상 멀리 있는 재래시장까지 찾아가 장을 보시고 전기세 아깝다며 안 쓰는 전자제품들은 꼭 코드를 뽑아 놓으셨어요. 수도세를 아끼기 위해 가족들 모두 5분 안에 샤워를 끝마쳐야 했고 어쩌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플라스틱 통들까지 모두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재활용을 하셨죠. 가전제품들은 모두 20년 이상은 된 것들이었어요. 남편이 텔레비전 정도는 최신형으로 바꾸자면 얘기를 꺼내보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멀쩡한 물건을 왜 바꾸냐며 손사래를 치곤 하셨습니다. 결혼식은 무슨 결혼식? 그냥 대충 양가 인사만 하고 바로 들어와 살아라. 결혼식 올릴 돈이 어디 있다고.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야. 홀몸도 아닌 애가 드레스는 어떻게 입으려고 그러니? 시어머니께서는 결혼식 얘기에도 부정적이셨어요. 돈도 없는 애들끼리 결혼하면서 결혼식이 가당키나 한 소리냐며 언성을 높이셨죠. 사실 시어머니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었어요.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저와 남편에게 결혼식을 올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혼전 임신이니 양간 친인척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결혼식을 하고 싶었죠. 20대에 한창 철없을 나이에 운명 같은 상대를 만나 결혼하게 됐는데 눈부시게 하얀 웨딩드레스 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항상 마음대로 되나요? 제 수중에는 돈이 없고 시부모님께서는 결혼식에 부정적이시고 시부모님께도 친정 부모님께도 차마 염치가 없어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말 한마디를 못 꺼낸 채 상견례 날이 됐어요. 그쪽 집안도 장사를 하신다고요? 어쩐지 딸아이가 가정교육을 잘 받은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하긴 배운 집안 출신이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만나뵐 일도 없었겠죠. 너무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는 말고요. 솔직히 서로 발목 잡힌 건 마찬가지잖아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거 키워놨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아휴, 피처 애들 집 마련해줄 형편도 안 되는 것 같고 애 하나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데리고 살아야죠 뭐. 시어머니의 직설적인 화법에 어머니는 기분이 조금 상하신 듯 보였어요. 친정아버지, 시아버지 두 분 모두 과묵하신 분들이라 대화를 거의 어머니들께서만 하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장사를 한다는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듣고 두 집안의 경제 사정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기분이 상하신 친정어머니는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고 싶지 않으신지 대답 없이 커피만 연신 들이키셨어요. 나중에서야 해주신 말씀이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굳이 건물주니 뭐니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시댁에 들어가 살겠다는 저를 말리셨거든요. 친정 부모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둘이 살만한 아파트 정도는 구해주실 수 있다며 시댁에 들어가 사는 건 다시 한번 고민해보라고 하셨어요. 금이야 오기야 키워온 외동딸이 20대 꽃다운 나이에 남의 집 구박대기가 될까봐 걱정이 되셨던 거겠죠. 그렇지만 저는 부모님께 그런 지원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혼전 임신으로 이미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살집까지 손을 벌리다니요. 시댁에 들어가서 조금 고생하더라도 부모님 도움 없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게다가 홀몸도 아니었으니
혼자 지내는 것이 조금 겁이 나기도 했었죠. 둘이 집을 얻어 나가 살면 남편이 밖에 있는 시간 동안 저는 집에 혼자 있어야 했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이 무슨 자랑이라고 떠들썩하게 시까지 올린대요. 부끄러운 행실 동네방네 알릴 이유도 없고 게다가 요즘 결혼식에 한두 푼 드나요? 그냥 조용히 저희들끼리 인사만 하는 걸로 하죠. 아니요. 그래도 애들 결혼식은 올렸으면 합니다. 애들 인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인데 유야무야 지나가면 제가 너무 후회스러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애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전 임신이 죽을 죄인가요? 그래도 본인들 행동에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모가 나서서 응원해줘야지 오히려 길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사부인께서 부담스러우시다면 결혼식 비용은 저희 쪽에서 다 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딱 잘라 말하는 태도에 시어머니께서도 조금 당황스러워 보이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많이 놀랐어요. 염치가 없어 어머니께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께 조심스레 결혼식 얘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처럼 결혼식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됐다. 시집살이 하겠다는 것도 100번 양보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줬으면 결혼식 정도는 엄마 뜻대로 해야지. 세상에 딸 키워놓고 드레스 입은 모습 한 번 못 보는 엄마가 어딨니? 군말 말고 식 올려라. 어머니 말씀에 괜시리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결혼식을 원하셔서 그러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사실 저를 위해서 하신 행동인 걸 알았거든요. 그날 후로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가까운 친척들만 초대해 간소하게 결혼식도 무사히 잘 치렀고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집살이가 시작됐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일주일에 두어 번꼴로 드나든 시댁이라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창고며 베란다며 짐이 가득 차 있는 집이라 제 짐은 최대한 단촐하게 챙겨갔어요. 남편이 쓰던 방에 몸만 들어간 셈이 됐죠. 배가 슬슬 불러올 시기였기에 졸업을 앞뒀던 대학교는 휴학을 했습니다. 반찬가게를 운영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 준비를 하셨어요. 형님께서도 어머니를 돕고 계셨죠. 자연스레 저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 어머니를 돕게 됐어요. 각종 야채들을 씻고 자르고 볶고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일은 물론 힘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집안일을 곧잘 한다 하더라도 수키로짜리 야채들을 옮기고 씻어내고 자르는 일을 몇 시간 동안 하는 것은 집안일의 영역을 한참 벗어난 일이었죠. 홀몸도 아니었기에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 몸살이 났어요. 일하는 게 영 시원찮다며 혀를 끌끌 차던 시어머니께서는 저것이 벌써 꾀병을 부린다며 하루 종일 큰 소리로 핀잔을 주셨습니다. 뱃속에 아기를 내세워 상전 노릇을 하려 한다면서요. 시어머니께 밉보이고 싶지 않아 열이 39도까지 올랐던 날에도 일을 하다 쓰러지기도 했어요. 밤늦게 들어온 남편 품에 안겨 울었던 날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께서 준비한 재료들을 들고 반찬가게에 나가시면 저는 집에 남아 집안일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집안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물건들을 버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기 때문에 잔뜩 쌓여있는 잡동사니들을 함부로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닦아놓거나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한켠에 밀어두는 정도가 다였죠.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가니 시어머니의 절약정신이나 거친 말투에도 조금씩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께서는 말씀을 조금 험하게 하셔도 나름대로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가끔 맛있는 반찬을 은근슬쩍 제 앞에 밀어주신다든지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저를 대신해 임신한 아내를 두고 어딜 그렇게 쏘다니냐며 구박을 해주신다든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새벽부터 일어나 시어머니와 형님을 돕고 낮에 혼자 집안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 계시던 시아버지께서도 간만에 친구분들과 약속이 생겨 외출하신 상태였죠.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던 중 아랫배가 찢어질 듯 아팠어요. 눈앞이 새까매지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아파서 기절할 것 같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었죠. 땀이 비오듯 흐르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대로 세탁기를 부여잡고 엎어져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려 거실까지 기어 나왔어요. 처음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은 취업 준비에 더 열을 올렸거든요. 서둘러 취업해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제가 큰 소리를 쳤었죠. 매일 새벽같이 나가 하루 종일 자격증 공부며 면접이며 밤늦게 돌아오는 탓에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었었어요. 결혼하면 항상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착각이었죠. 그래도 저와 아이를 위해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이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불행히도 남편은 중요한 일 중이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었어요.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한 정신줄을 붙잡고 다음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집에서 가까운 가게에 계시니 금방 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가게도 바빴던 탓인지 시어머니께서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절망스러운 마음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는 와중 간신히 다음 번호를 눌렀어요. 친정 어머니였죠. 두어 번 신호음이 가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반갑고 안심이 되던지요. 저 배가 너무 아파요. 간신히 한마디를 뱉어내고는 그대로 까무르 기절해버렸어요. 눈을 뜨니 병원이었어요. 친정 어머니와 남편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죠. 둘 다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니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지 말고 들어. 애가 잘못됐대. 유산이란다. 하고.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이가 잘못됐다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크고 있을 아이가 유산이라니. 이해가 되질 않으니 눈물도 안 나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시댁에 도착하셨다고 해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저와는 전화통화도 되지 않고 불안하고 갑갑한 마음에 서둘러 시어머니 가게로 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게를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친정어머니까지 셋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제가 피를 잔뜩 흘린 채로 쓰러져 있었대요. 부랴부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고 급하게 처치를 했지만 아이는 이미 잘못되어 있었다고 해요. 평소 산모 체력이 너무 약해져 있었던 것 같다며 조금만 더 병원에 일찍 갔으면 아이가 살았을 수도 있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몹시 안타까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야 다 지난 일이니 이렇게 덤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이를 그렇게 잃고 매일 밤을 울며 보냈죠. 당연히 몸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임신한 채로 매일같이 일을 몇 시간씩 하다가 유산까지 했으니 몸이 멀쩡할 리가 없었죠. 당시에 저는 삶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남편은 산 송장과 사는 것 같다며 제발 기운 좀 내라고 떠난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힘내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위로했어요. 머리로는 맞는 말인 걸 아는데 가슴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갖은 고생을 해왔는데 어떻게 쉽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상처가 아물더군요. 한동안 죽은 듯이 폐인처럼 지내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시어머니께 이제부터 저도 가게 일을 돕겠다고 말했어요. 아서라. 예, 그런 비리비리한 꼴로 무슨 가게 일을 하겠다고. 나와봤자 넌 방해만 돼. 하던 대로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나 해라. 밥만 축내지 말고. 그래, 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솔직히 그동안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엉망이었니. 마주치기만 하면 죽을 상이고 친정에 가지도 않고 우리 집에 딱 달라붙어서는. 그렇다고 새벽에 재료 준비를 돕기를 해. 하루 종일 집에서 집안일을 해놓기를 해. 아주 상전이 따로 없었지. 차가운 반응에 시어머니와 형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어요. 사실 친정 어머니께서는 제가 유산한 후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한동안 가게 문까지 닫으시고 죽이며 과일이며 몸에 좋은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병원에 드나드시면서 저를 간호하셨거든요. 시어머니와 형님께서는 매일같이 가게 일 때문에 바쁘시고 남편은 구직 활동하러 다니고 그렇다고 시아버지께서 병원에 드나드시며 저를 간호할 수는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컸어요. 그래도 몇 개월간 한 집에 살면서 가족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시댁 식구들에게 나는 아직도 객식구였구나 하는 기분이었죠. 태어나는 날 어머니께서 한동안 친정집에서 쉬다가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오셨어요. 매일같이 병원에 드나드는데도 시댁 식구들은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드니 시댁에 들어가면 어떻게 지낼지가 뻔히 보인다면서요. 그렇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일 때문에 바쁘셔서 그렇지 알고 보면 저를 많이 아껴주신다고요. 어머니의 제안에 제가 고민도 없이 친정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지금껏 시댁에서 고생만 했구나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고 결혼하겠다 선언했을 때 했던 다짐을 지키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려나요?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했던 약속이요. 비록 아이도 잃고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만 부모님께 더 이상 마음의 짐을 얹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시댁으로 돌아갔고 한동안 죽은 듯이 지냈어요. 매일 밤을 울며 지새우느라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 준비하시는 시어머니와 형님을 도와드리지는 못했어요. 입맛이 없어 밥 한 술도 제대로 뜨지 못하니 낮 시간에도 거의 누워있기만 했죠.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신 시어머니는 쌓여있는 빨래며 설거지들을 보시고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셨어요. 애가 그렇게 된 건 유감이긴 하다마는 그것도 다 네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니?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알아서 병원도 다녀오고 미리미리 약 같은 것도 준비해놓고 그랬어야지. 애가 미련하게 짝이 없어 정말. 아휴. 애 간수 하나도 못하는 애를 어디다 써먹으련지 원. 네 얼굴만 보면 가슴이 그냥 콱 막히는 기분이다. 저런 것도 며느리라고. 시어머니의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가 되어 날아와 꽂히는 기분이었어요. 못난 엄마 때문에 세상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우리 아가. 정말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았죠. 무엇보다도 서러운 것은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제 편이 아닌 것 같다는 기분이었어요. 운명의 짝이라고 믿었던 남편과도 유산 이후 사이가 서먹해졌고 무뚝뚝하신 시아버지와도 여전히 어색한 사이였어요. 시댁에 들어간 후 제가 먼저 다가가 애교도 부리고 싹싹하게 굴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원체 고지식한 분이라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유산 후에도 제게 위로의 말씀 한마디 건네주지 않았고요. 시어머니와 형님과는 그래도 제법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유산 이후 두 분의 반응은 쌀쌀맞게 그저 없었어요. 다 네가 몸 관리를 못한 탓이다. 유산이 무슨 유세냐. 누워있으면 더 우울하기만 하지. 집에서 놀지 말고 일이나 해라. 하나같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이었죠. 워낙 표현이 거치신 분이라 다정하고 따뜻한 위로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이 집안에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 너무 서럽고 우울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텅 빈 사람처럼 살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를 도와 재료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와 형님께서 출근하신 뒤에 혼자 빨래며 청소며 집안일을 하면서도 식구들 저녁을 차리고 뒷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어요. 내가 뭘 위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연락 한 번 없고 어디 아픈 곳은 없지? 오늘 네 생일이잖아. 너 좋아하던 미역국이랑 잡채 해놨으니 집에 잠깐 들러라. 너희 아버지도 말씀은 안 하셔도 보고 싶으신 눈치야.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전화를 받고 나서야 그날이 제 생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결혼을 처음 맞는 생일이었어요. 사실 당시 심정으로는 생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생일을 핑계로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기뻤던 기억이 나요. 시아버지는 약속이 있다며 아침부터 외출하셨고
남편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중이라 저 혼자 친정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새벽부터 일어나 상을 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에 잡채, 불고기에 각종 나물무침, 상다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어요. 음식들도 너무 맛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부모님과의 오붓한 대화였어요. 아픈 곳은 없는지, 밥을 잘 챙겨 먹고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평범한 내용의 대화였지만 괜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짧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이 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실 시간에 맞춰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의아한 마음에 서둘러 집안을 살펴보니 부엌에 시어머니께서 혼자 서 계셨어요. 예, 너는 집 비워놓고 어딜 그리 나다니니? 전화도 째깍째깍 안 받고 말이야. 가게 일을 못 도우면 집에라도 제대로 붙어 있어야지. 반찬통을 들고 오느라 내가 아주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 형님께서 일하던 중 다리가 다쳐 급하게 병원에 가셨고 시어머니께서 혼자 장사를 하시기에는 힘에 부쳐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신 거였어요. 남은 반찬들을 들고 와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이 드시니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죠. 저는 친정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느라 미처 연락을 못 받았고요. 결국 어머니께서 혼자 반찬통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신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실은 오늘 됐고, 얼른 나 좀 따라와라. 네 시누이가 다리가 많이 아픈 것 같더라. 바로 병원으로 가야겠다.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서둘러 집을 나서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유산했다는 사실을 아셨을 때도 이렇게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따라 혹시 필요할지 모를 형님의 옷가지며 짐들을 챙겨 들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형님께서는 바닥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 반찬 진열 때에 다리를 부딪혔다고 했어요. 종아리뼈에 실금이 갔는데 다행히도 아주 미세한 금이라 2주 정도면 회복된다고 하더라고요.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신 형님은 조금 불편해 보이시기는 했지만 한쪽 목발을 짚고 혼자서도 잘 걸어 다니실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시어머니 눈에는 몹시 안타까워 보이셨나 봐요. 형님이 안쓰러워 죽겠다는 얼굴을 하시며 보신을 해야 한다고 오늘 저녁은 소고기를 먹자고 하셨어요. 팔고 남은 반찬이 아까워 매번 식구들에게 먹이시고 어쩌다 한번 하는 외식도 손을 벌벌 떨면서 하시는 분이 먼저 소고기를 먹자고 하시다니 결혼을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 형님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소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약속에 나가셔서 귀가가 늦어진다고 하셨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드신 형님을 대신해 물이며 수저며 접시 반찬 고기 전부 제가 나르느라 앉을 틈이 없었어요. 소고기는 구워지는 족족 형님 접시 위에 올라갔어요. 물론 아픈 사람은 형님이시고 친정에서 맛있는 밥상을 얻어먹고 온 덕에 배가 고프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먹는 걸로 차별하는 게 가장 섭섭하다고들 하잖아요. 고기가 수북히 쌓인 형님의 접시와 달리 비어있는 제 접시를 보니 서럽기는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유산했을 때는 보신이고 뭐고 같이 제대로 식사를 하며 챙겨주신 적도 없었고요. 고기는 제가 다 굽고 나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거칠애로라도 제게 한 점 먹어보라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저 왔어요. 이게 무슨 냄새예요? 웬일로 소고기를 다 구워 드세요? 오늘 며느리 생일이라고 어머니께서 인심 좀 쓰셨나 보네요. 제 생일이라고 간만에 일찍 귀가한 남편의 한마디 덕에 열심히 고기를 받아먹던 형님께서도 제게는 한마디 안 걸고 형님만 챙기시던 시어머니께서도 당황한 표정이셨어요. 잠시간의 정적을 깨고 형님께서 먼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죠. 아니, 오늘이 생일이었어? 말을 하지 그랬어. 왜 우리를 나쁜 사람을 만들고 그래? 생일이라고 고기 먹고 있던 거 아니었어? 그러고 보니 누나 다리는 왜 그래? 오늘 가게에서 다쳤단다. 다리에 금이 가서 2주는 고생해야 한대. 그래서 내가 보신 좀 시켜주려고 고기 구웠다. 생일이 뭐 대수니? 남들도 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날인데 너도 고기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삼겹살이나 좀 사라. 시어머니 말씀에 참고 있던 눈물이 확 터지더라고요. 다리 다친 시누이는 소고기, 유산하고 처음 맞는 며느리 생일에는 잘 쳐줘봤자 삼겹살.
여러분 같으면 서름이 복받치지 않으시겠어요? 결국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향해 묵묵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께서는 놀란 얼굴로 제가 왜 저래? 하고 계시고 남편이 서둘러 저를 따라 방에 들어와 말리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붙잡는 남편을 뒤로하고 그대로 시댁을 나섰어요. 시댁을 뛰쳐나온 제가 갈 곳은 하나뿐이었죠. 친정 어머니께서는 다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찌나 펑펑 울었던지요. 그동안의 서름이 다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며칠간은 시댁이고 유산이고 모든 걸 다 잊고 그저 어머니 품 안에서 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쉬었어요. 남편에게는 꾸준히 연락이 왔지만 확인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고 있었죠.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나 취업했어. 이제 내가 돈 열심히 벌어올 테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면 돼.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나가서 살 수 있어. 네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어머니도 누나도 말씀은 좀 그렇게 하셔도 나쁜 사람들 아닌 건 알잖아. 집까지 찾아온 남편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저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고 내 시댁인데 평생 남처럼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그토록 바라던 취업까지 했다니 남편 말대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분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다시 돌아간 시댁은 제가 떠날 때와 사뭇 달라져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처음 시댁에 갔던 날의 모습 같았죠. 겨우 2주 정도 떠나 있었는데 집안이 전혀 관리가 안 된 모습이었달까요. 그렇지 않아도 많았던 짐들이 더 늘어있는 느낌이었어요. 가게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이 집 이곳저곳에 쌓여 있었죠. 형님께서는 다리를 거의 다 회복하신 상태였고 시어머니께서는 혼자 장사하시기가 힘들어 그동안 가게를 쉬셨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슬슬 가게 정리하실 모양이야.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대. 이제 내가 취업도 했으니 한시름 놓으시기도 했고 쉬실 때가 되긴 했지. 지금껏 너무 고생하셨잖아. 그래? 그럼 형님께서는 어떡하시고? 가게 정리한 자리에 작게 카페 같은 걸 열고 싶은 모양이던데 누나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잖아. 그런데 말이 쉽지. 카페를 열려면 가게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 누나가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형님께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바리스타 자격증이며 카페며 전부 금시초문인 이야기였거든요. 어찌되었든 저와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라 생각했어요. 그 뒤로 다리가 아프신 형님을 대신해 시어머니를 따라 물건들을 옮기고 청소를 하며 가게 정리를 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늘상 하던 대로 식구들의 식사 준비를 했고 밤 시간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솔직히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대하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도 남편이 취업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조금만 버티면 분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지내려 노력했죠. 잘 지내니? 다름이 아니고 너랑 남편이랑 둘이 살만한 아파트 하나 구해놨다. 사돈께 말씀드리고 이사 준비해라. 너 그렇게 시댁으로 다시 보내고 어찌나 마음이 안 좋던지 이제야 챙겨줘서 미안하구나. 통장으로 돈도 좀 보냈다. 얼마 안 되지만 비상금으로 써라. 시어머니 가게 정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던 즈음 갑작스레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파트라니? 그것도 무려 34평짜리 신축 아파트였어요. 당연히 한사코 거절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어머니께서는 단호하셨어요. 미리 얘기하면 거절할 것이 뻔해서 사놓고 연락하신 거라면서요. 더 이상 딸이 객식후 취급받으며 고생하는 모습이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너무 속상하고 죄송스러웠지만 이미 사버린 집을 어쩌겠어요. 결국 한참을 고민하다 남편과 시부모님께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정에서 34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줬다고 조금 이르지만 분가했으면 한다고요. 뭐? 아파트로 이사를 가? 친정에서 34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줬다고? 아니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아파트는 아파트? 돈 없는 척은 있는 대로 다 하더니만 지금까지 우리 집에 뭐하러 빌부터 살았어?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밥만 축내놓고서는? 아파트 얘기에 시어머니께서는 상당히 기분이 상하신 듯 보였어요. 결국 화가 나신 시어머니 탓에 이사 이야기는 흐지부지 됐고
그 뒤로도 이야기를 다시 꺼낼 타이밍을 잡지 못해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이야기를 꺼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께서 제게 은근슬쩍 사과를 해오시더라고요. 예, 내가 그동안 많이 섭섭하게 굴었지. 미안해. 그래서 말인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동안 반찬 가게 하면 네 남편 뒷바라지한 거 너도 알잖아. 내가 모아놓은 돈이 어딨겠니? 듣자 하니 친정이 좀 잘 사는 모양이던데. 솔직히 처음에는 고가운 마음이 컸어요. 본인이 아쉬우니 먼저 사과하는 모습이 그리 달갑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형님 말씀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형님께서 젊은 시절을 전부 제 남편 뒷바라지하며 보내신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시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도와주실 여력이 없었고 그렇다고 이제 막 취업한 남편은 더더욱 여력이 없었을 테고요. 고민 끝에 결국 부모님께서 챙겨주신 비상금을 형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금껏 남편 도와주신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대신 다른 가족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알게 되면 괜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기도 하고 시부모님께서는 형님만 챙긴다며 섭섭해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정작 중요한 이사 얘기는 여전히 꺼내지 못한 채로 남편이 출장을 떠나게 됐어요. 출장을 보내려니 남편이 취업했다는 사실이 실감도 나고 가출 아닌 가출 이후로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건 처음이라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출장 전날 남편 짐가방에 옷가지들을 챙겨놓고 있는데 남편이 살살 눈치를 보면서 제 옆에 앉았어요. 내가 어머니랑 다시 얘기를 해봤는데 어머니께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으시다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짐이 좀 많잖아. 요즘 가게 정리하면서 물건이 많이 늘기도 했고 34평이 우리 둘이 살기엔 넓긴 하니까 너도 이 집에서 어느 정도 살았으니 적응도 됐고 살림하기도 편할 거고 그냥 우리 둘이 여기서 살고 부모님이랑 누나한테 그 아파트 양보하는 건 어때?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을 듣고 어떤 심정일 것 같으세요? 저는 정말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어요. 100번 양보해서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누구도 아닌 남편이 저한테 그럴 수가 있나요? 옆에서 가장 고생하는 걸 다 지켜봐 놓고 제가 친정 부모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워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요. 순간 눈앞이 핑 돌았어요. 들고 있던 남편 와이셔츠를 집어던지면서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어디까지 내가 참고 살아야 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저는 당연히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저를 달래줄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언제나 다정하던 사람이 그렇게 정색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그렇게 못할 말도 아니잖아. 장모님도 너무하시긴 했지. 해줄 거면 결혼할 때 그냥 해주셨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지금껏 원문 척 입 싹 닫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아파트라니. 그리고 막말로 우리 아이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 사이에 애가 있어? 솔직히 유산한 게 전부 내 탓은 아니더라도 네 잘못이 크긴 하잖아. 남편의 마지막 말에 참지 못하고 뺨을 세게 내리쳤어요. 아직 그때 생각만 하면 화가 차올라요. 남편은 본인도 실수했다고 생각했는지 뺨을 맞고서는 아무 말 없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냉전 상태로 다음날 아침이 됐고 남편은 출장을 떠났습니다. 참 공공한 기분이었어요. 유산했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기분이요. 이사갈 집이 생기면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던 날 결국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구해주신 집에서 살지 못할 것 같다고요. 어머니께서는 자세한 이유는 묻지 않으시고 알겠다 대답하셨어요. 때가 되면 말해주리라 생각하셨던 거겠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시댁 식구들을 모두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친정에서 해주셨던 집 처분했어요. 앞으로 저 이 집에서 가정부 노릇 안 할 거예요. 어머니 형님 눈치 보며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요. 학교도 다시 나갈 거고 저도 취업할 거예요. 저희끼리 돈 모아서 분가할게요. 그때까지 그냥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지내요.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께서는 길길이 날뛰셨어요. 아쉬운 소리 한 번 했다고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가 있냐면서요.
예전 같았으면 죄송하다 고개 숙이고 저 자세로 나갔겠지만 저는 이미 잃을 게 없었어요. 그게 싫으시면 이혼하겠다. 어머니도 아쉬울 거 없지 않느냐. 덤덤하게 말하니 시어머니께서 코웃음을 치시더군요. 그리고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 너희 부부가 뭐고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남남이라고. 예단이며 예물이며 아무것도 안 들고 온 주제에 임신했다고 유세 떨더니 아이마저 잃어버려. 이제 와서 집 하나 제대로 해오나 했더니. 알고 보니 저와 남편은 식만 올렸지 혼인신고조차 되지 않은 법적으로 완전 남남인 사이였던 거예요. 설마 아니 혼인신고를 안 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 확인해 볼 생각도 없었죠.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려던 차에 시어머니와 형님께서 신고를 못하게 막으셨던 거예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며 식은 올려도 혼인신고는 아이 태어나고 해도 늦지 않다면서요. 결국 저는 그동안 법적으로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 속에서 갖은 고생을 해왔던 거였죠. 엄마, 그 얘기를 왜 꺼내요? 안 그래도 곧 신고하려고 했어. 예, 오해하지 마. 그럼 더 잘 됐네요. 복잡하게 절차 밟을 필요도 없어졌으니까요. 오늘부로 완전히 남남으로 지내시죠. 더 이상 이 집안이랑 엮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형님하고 했던 얘기도 없던 일로 해야겠네요. 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네 말만 믿고 어제 리모델링 계약도 다 마치고 왔는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어머니 말씀대로 저희는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시어머니와 남편, 급하게 저를 붙잡으려 하는 형님, 아니 이제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여자를 두고서요.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속에 응어리진 짐덩이가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돌아온 친정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부모님께서는 제게 많은 것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저를 토닥여 주실 뿐이었죠. 그 뒤로도 남편에게는 끈질기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디 있냐. 누나가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자신이 버는 돈도 전부 누나미 갚는 데 쓰고 있다. 말 실수했던 거 인정하니 돌아와달라. 이제라도 시댁 식구들과 인연 끊고 둘이서 잘 지내보자. 당연히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 남자의 연락이었으니까요. 남자의 누나가 개업한 카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방문한 적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커피 맛이 썩 좋지는 않았나 봐요. 장사도 제대로 못해보고 문을 닫았으니 빚은 다달이 남자의 월급으로 갚고 있겠죠. 이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요. 저는 그 뒤로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고 현재는 전 남편, 아니 저와 법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일말의 연관도 없는 남자와 비교도 되지 않는 좋은 남자를 만나 연애 중입니다. 곧 결혼할 것 같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대였지만 남은 인생 더 잘 살 수 있는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모님과 했던 약속을 꼭 지킬 예정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남부럽지 않게 정말 행복하게 살기요. 안녕하세요.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마음마저 침울하기 이를 데 없지만 어떻게든 써보고자 하는 의지. 그것 하나만 믿고 붙들면서 해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40대 나이가 되는 평범한 외모와 직업을 가진 남자입니다. 해소되지 않는 우울함이 제 안에 잠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복이라는 포장지 안에서 위태로이 파묻혀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이 느껴져요. 어딘가에라도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마음에 지고 있는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비겁한 바람을 빌어봅니다. 부모님이 서로 사이좋지 않은, 전혀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전 어렸을 적 자랐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낭비벽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치욕구가 짙으셨던 분이었는데 저희 가정 형편에서 그걸 채우기는 불가능이었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리고 제 동생이 아장아장 걸어다녔던 시절에는 집이 그나마 더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이후로 안 좋아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머니께서는 매일 현실을 비관하셨어요. 이따위로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면서 자기 인생을 돌려달라며 아버지께 하소연도 자주 하셨었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하고 결혼만 안 했어도 나 이렇게 안 살았어. 팔자 더럽게 안 꼬였다고. 당신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는 바람에 결혼해서 내 인생 망한 거야. 어떻게 책임질래?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친자식들인 저와 동생이 보는 앞에서도 서슴없이 아버지를 향해 그런 가시돋친 말들을 쏟아내시곤 했어요. 외가 식구들이 다 반대하는 결혼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주장으로는 그랬어요.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지만 남은 건 후회뿐이라는 것이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외가에 갔었을 때가 9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쪽 집안 친척들은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죠. 연을 끊었다고 보면 되었고 완전 남인 수준이었으니까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어머니의 히스테리가 더욱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너는 왜 공부를 이 수준으로밖에 못해? 어? 네가 공부머리 싹수만 보였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거야. 그럼 내가 기대를 걸 수 있었겠지.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저는 중학교 시절 내내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였습니다. 중하위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공부적으로 두뇌가 타고난 것도 아니었고 누가 학습 환경을 잡아주지 않으니까 상향되긴 어려웠으며 아무런 사교육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 성적에 큰 불만이나 불안은 없었습니다. 기본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 성적이면 뭐랄까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과는 입시 환경이 그땐 완전 다르기도 했고요. 다만 한 가지, 어머니로부터 받는 힐난 때문에 괴롭고 숨막혀서 공부하는 척이라도 늘 해야만 했던 시절이었어요. 저에게는 4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동생 역시 어머니께서 내뱉으셨던 폭언의 대상이 되었었죠. 애기 때는 귀엽고 예쁘더니 커가면서 점점 얼굴이 망했네. 아역 배우 뺨치게 생겼던 얼굴은 어디 가고 갈수록 어쩜. 아휴 진짜 얘네들한텐 아무것도 기대를 말아야지. 기대해봤자 아무런 소용없는 애들이야. 이런 소리를 동생에게 하시는 걸 제가 공부하는 척 들어앉아 있었던 방 안에서 엿들은 적도 있었어요.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님, 어머니 때문인지 다른 이유도 있는 것인지 밖으로 계속 놔두셨던 아버지, 돈 타령, 팔자 타령에 매일 부정적인 말들만 늘어놓으셨던 어머니, 숨이 막혀서 학교나 친구들에게 붙어있으려고 애를 썼던 저, 이런 가족이었으니 저보다 어렸던 동생은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폭언과 비난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던 동생은 쉽게 주눅이 드는 아이였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에게서 보이는 그늘을 지니고 있던 동생이었어요. 그 시절, 그때는 제가 저 하나 챙기기 벅찼던 때라 그런 점들을 동생에게서 면밀하게 보지 못했었지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동생이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러시기 몇 달 전에도 가출하겠다, 이 집을 버리고 가겠다, 새 삶을 살겠다 이런 말씀들을 술김에 하시는 걸 들었기 때문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어머니께서 정말로 아버지와 저희 형제를 버리고 영영 떠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바리바리 챙겨가신 짐이 상당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었죠. 편지 한 장 남기시지도 않고 그렇게 호련히 집을 떠나셨어요. 저는 많이 자책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본 시험을 망쳤기 때문에 어머니께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도화선이 된 것이란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형, 그래도 엄마 돌아오시겠지? 진짜로 우리 이렇게 버리고 가신 거 아니겠지? 기다리면 돌아오실 거야. 난 그렇게 믿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래. 죄책감과 함께 어머니의 부재라는 현실을 점차 체감하고 있었던 저와는 달리 동생은 어머니께서 곧 돌아오실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제가 괜히 희망 가지면서 기다리지 말라고, 우리끼리 밥 잘 먹고 학교 잘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어머니의 귀가를 기다리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학교에서 비행 청소년들 얘기해주잖아. 엄마도 그러신 거 아닐까? 비행 청소년들처럼 잠깐 방황하시는 때가 와서 집을 나가신 걸 거야. 마음 가라앉으면 오실 것 같아. 저보다 4살이 더 어리기에 그만큼 어머니의 부재가 힘들었던 것인지 동생은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신 이후로 자꾸만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한동안은 밤에 잠까지 설쳐댔었고요. 매일 혼나고 좋지 않은 소리만 하는 어머니였는데도 동생은 좋았나 봅니다. 아니 어쩌면 워낙 어렸을 때부터 비난에 찌들었던지라 좋은 엄마라는 개념이 남들과는 다르게 조금 독특하게 박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자신에게 좋은 양분을 준 적 없는 어머니란 존재를 간절하게 동생은 기다렸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무렵부터 아버지는 세상을 욕하시며 술을 잔뜩 마셔댔습니다. 거의 매일을 취해 계셨어요. 일을 나가시는 건지 마는 건지 짐작할 수 없게 아버지의 생활은 이상했고 늘 소주병이 집에서 보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으로 지내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점차 마음을 다잡아 가셨어요. 저 공부하는데 방해되고 싶지 않다면서 집을 자주 비우셨죠. 그리고 저희 형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사회생활 하시며 돈을 벌어오셨고 부쩍 말수가 줄어든 동생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와는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아버지는 말씀해 주셨었어요. 에휴, 그런 자식 새끼들을 둔 엄마 같지도 않은 엄마. 그런 사람이 뭐가 좋다고 찾기는 찾아. 없어도 돼. 아니, 없는 게 나아. 그러니까 자꾸 엄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공부나 해. 어머니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동생에게 아버지는 늘 짜증스럽게 대꾸를 하셨죠. 그럴 때마다 동생은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풀이 죽은 모습이었지만 전 속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100번 1000번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친자식들에게 따뜻한 모정은커녕 의리조차 보이지 않았던 어머니. 없이 지내는 것도 별 문제되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어머니 없이 사는 일상이 더 낫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동생은 혼잣말로 그래도 엄만데 이런 소리를 몇 번 하는 듯 했지만 그건 아버지의 공감도 저의 동의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집 나가신 어머니께서 행방이 묘연하신 가운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성인이 되었습니다. 졸업식에도 당연하게 실이 어머니는 안 나타나셨고요. 아무 연락조차 없었어요. 등록금, 전공, 학과, 성적이라는 조건에 맞춰 저는 어느 전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전문대라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다는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갔던 것일 뿐 그곳에서 딱히 좋은 전망을 발견하지 못한 저는 청춘의 첫 페이지를 낭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치지 않고 일찍 갔습니다. 제가 어느 날 휴가를 나와 집에 가봤는데 웬 여자 옷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해서 동생을 찾았더니 아버지의 여자친구 옷이라는 놀라운 소리를 저에게 해주는 겁니다. 나이가 30살? 32살? 자세히는 몰라. 그런데 암튼 아빠가 만나는 여자친구인데 요즘 우리 집에 자주 와서 지내. 동생의 표정이 떨떠름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누구를 만나고 계신다는 예감은 있었고 그 전 휴가 나왔을 때 어렴풋이 느낀 것도 있었는데 설마 여자친구를 집에 들이실 줄이야. 예상 밖이라 당황스럽고 놀랍더라고요. 고등학생인 동생은 되도록이면 학교나 다른 데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집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집에서 아버지의 여자친구를 마주칠 때마다 불편한 탓이라고 했죠. 아버지께 이 점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하다가 망설임 끝에 하지 않았는데 저 전역할 때쯤 아버지는 여자친구와 헤어지셨어요. 그거 알고 그제서야 편한 마음이 되어 여쭤보았더니 별거 아닌 사이였다고 그렇게만 말씀을 해주셨죠.
왠지 저는 동생에게는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생은 이미 어머니가 떠나신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엄마 보고 싶다 타령을 가끔 해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디서 지내고 계실까? 형 이제 군 생활 끝난 거 보니까 나는 또 엄마 생각이 나려고 한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잖아. 그런데 형은 진짜로 엄마 안 보고 싶어? 야, 너는 TV 보다 말고 그런 소리는 왜 하냐? 그리고 너, 내가 자꾸 나약한 행동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네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우습게 보이는 거야. 용돈 줄 테니까 내일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매점이나 가. 나약한 소리는 하고 싶어도 참아. 알았어? 저는 고등학생식이나 된 놈이 엄마 소리나 해대고 교우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형으로서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서 동생이 자꾸 연약한 면모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주곤 했었죠. 힘없는 모습으로 알겠다고 대답하던 모습이 눈에 밟혀서 취업한 이후로 월급 타면 동생한테 과자 사 먹으라고 용돈을 꼭 줬습니다. 너는 임마 남은 수험생활 한눈 안 팔고 꼭 열심히 마무리해서 나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전문대 말고 그럴싸한 4년제 정도는 들어가란 말이야. 넌 할 수 있어. 전문대에 취업계를 내고 일찍 생산직에 들어가 일을 시작한 저는 동생에게 꼭 저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요. 저는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웠지만 동생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랐죠. 그리고 저의 간절한 바람이 통했던 것인지 동생은 기대되었던 것보다 살짝 더 괜찮은 대학에 입학을 해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무척 기뻐하셨죠. 동생이 대학 입학금, 등록금을 준비하면서도 표정이 밝으셨어요. 그렇게 동생이 4년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어느 날 저희 형제를 앞에 앉혀놓으시곤 진지하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랑 동생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기색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그동안 일부러 너희들한테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희들 엄마하고 정식으로 이혼했다.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야. 아버지께서 뜸을 들이시다 뱉은 말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짐을 싸서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신 이후로 연락조차 된 적 없이 다시 뵌 적 없었던 어머니. 그분과 이혼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어머니와 이혼 절차를 밟고 정식으로 이혼을 끝내셨다니. 왠지 모를 충격, 약간의 배신감. 그러면서도 미묘하게 덤덤한 기분까지 저는 복잡미미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이혼한 것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너 공부하고 그러는데 신경 쓰일까봐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다. 이제 대학 들어갔으니 안심하고 알려줘야지. 에휴, 말을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구나. 약간의 미소를 곁들이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만 듣는 입장인 동생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동생의 안색이 계속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다행이라고 여겼었죠. 동생은 대학을 1년 다니다가 군 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때 만나는 여자친구가 생겨서 같이 데이트도 자주 할 겸 일터 근처에서 단기 계약 원룸을 구해서 나가 살고 있었어요. 일단 6개월 단기로 살아보고 이후에 또 어떻게 살지 고민할 계획이었습니다. 저 따로 나가 살고 동생은 아직 군복무 중이었던 때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퇴근하던 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전 몇 시간 후에나 연락을 받고 기절할 듯 놀란 채 병원에 갔어요. 하루아침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던 것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날아든 발병의 비극에 무섭더군요. 후유증이 남아 말씀을 똑바로 잘 못하셨다가 몇 달 지나면서부터는 그래도 차차 나아졌는데 결국 어눌한 말투는 남게 되었습니다. 외가는 제가 모르겠고 친가 쪽에는 고혈압과 당뇨와
중풍을 앓고 계신 분들이 3분이나 계셨긴 했는데 이런 지병들이 있는 것도 가족력으로 내려왔던 것인지 나중에 그런 생각이 연결돼서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놀란 마음 추스르면서 아버지 챙겨드리며 지내고 있었는데 동생이 많이 충격을 받았었나 봐요. 마음 약한 동생이 심하게 걱정이라도 할까봐 아버지께서는 따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말년 휴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소식을 전하지 않고 비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휴가 때 접한 동생은 예상보다 더 힘들어했습니다.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우리 가족 버리고 떠나셨고 이혼하셔서 아빠랑 남이 되셨고 이제 아빠까지 떠나시면 어떡하지? 형, 만약 아빠 잘못돼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 나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든다. 야, 걱정하지 마. 넌 뭘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 괜찮으셔. 멀쩡하시고 잘못되실 일 없으니까 넌 복귀해서 사고 치지나 마. 동생이 불안하게 누나를 굴려대는 모습에 저까지 막 초조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저녁 앞두고 괜한 사고라도 칠까봐 제가 얼마나 당부했는지 몰라요. 다행히도 동생은 만기 전역으로 나왔고요. 대학도 바로 복학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저희 집안의 모든 생활비는 제가 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끝내 일을 그만두셨기에 생활하시는 비용, 약값 이런 거 제가 전부 내게 됐습니다. 동생의 대학 등록금도 제가 내주었고요. 순수하게 오로지 딱 등록금에만 들어간 비용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형국이었으니 제가 돈을 모으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대학 졸업한 동생 녀석이 거의 1년을 별거 안 하고 취업 준비라는 명목으로 날려버려서 답답함이 심했습니다. 편찮으신 아버지를 두었으면 저희 형제가 둘이 열심히 더욱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동생이 멀쩡한 대학을 졸업하고도 집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잔소리를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생활비를 다 대줬었고요. 우울해 보이는 동생을 어떻게 더 밀어붙일 수 없었기에 차마 돈을 안 보태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 노력을 알아봐 주었던 것인지 동생은 정신 차리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취직을 했습니다. 동생이 돈 벌기 시작하니까 정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직장을 다니며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나갔고 제가 이때 나이가 32, 동생이 28이었습니다. 저는 만나던 2살 아래의 여자친구랑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진지하게 결혼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아버지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릴 작정이었습니다. 정말 딱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을 무렵, 딱 그런 때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스스로 내린 선택으로 그렇게 가셨어요. 15년 넘게 타고 다니신 차 안에서 쓸쓸하고 초라하게 아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아무 고충도 나누지 않고 홀로 조용하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유서로 짧은 문장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마트 영수증의 뒷면에 까만 볼펜으로 사는 것이 고통이므로 잘못된 인생은 정리하는 방향이 옳다고 적으신 것이 마지막이었고 그대로 유서가 되었습니다. 자식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버지의 선택이었고 또한 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온갖 멸시에도 제가 어린 날 꿋꿋하였던 것은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로 저는 얻는 힘이 많았습니다. 그 존재만으로 저에게 위안이자 버팀목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상상해 본 적 없었던 아버지의 죽음을 외면하고자 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마치 제 인생이나 저라는 존재가 부정당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진 것만 같았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그때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여자친구와는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상심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생을 붙들고 형제가 서로 의지하며 같이 지냈습니다. 동생은 끝도 없이 땅을 파고 들어가며 힘들어했고 저는 일어난 일 자체를 없는 일로 치부해버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비극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빠르게 흘러버렸고 저는 더 나이 들기 전에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다는 바람 또한 들었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먼저 앞으로 혼자 살고 싶다는 말을 해온 것도 이유가 되었고요.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어요.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취직해 일을 다녔습니다. 동생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새로 자취방을 구해 혼자 살며 직장을 다녔습니다. 전 아무래도 동생이 신경 쓰여서 연락을 초반엔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저를 엄청 귀찮아했었죠. 아, 형, 주말에는 연락 좀 하지 마라. 주말에는 뭐 할 일도 없어? 야, 주말이니까 더 연락한 거 아니야. 너야말로 뭐 안 하냐? 여친 안 사귀냐? 연애를 해야 사람답게 살 거 아니야. 내가 누구 소개시켜줄까? 됐어. 나 알아서 하니까 형이나 잘 지내셔. 주말 아침부터 카톡 빨리 안 본다고 전화질이나 안 하면 그게 형은 날 도와주는 거야. 동생이 진심으로 저에게 그러길래 점차 자중을 했죠. 온전한 가족의 그림이라고 할 수 없는 가정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고 또 살아온 저희 형제는 정신적으로 남들보다 항상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동생이 그랬죠. 원래부터 저에 비해 유약하고 불안도가 높았던 녀석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멀리 떨어져 살면서 초반에는 연락을 자주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빈도가 줄어들었어요. 제가 느낀 점이었는데 연락 횟수만큼이나 동생의 말수 자체도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덧없는 이야기를 곧잘 하던 동생이었는데 점차 그런 것도 안 하더라고요. 저와 명절에는 만나서 같이 지냈는데 그 외에 아버지 기일이라든지 그런 때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싫다고 극구 거부하더라고요. 저는 옮겨온 지역에서 반년 지났을 때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동생에게도 웬만하면 여자친구를 만들라고 했어요. 고정적인 잔소리 같은 것이었죠. 동생은 저와 멀리 떨어져 살게 된 지 2년 만에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도 본 적 있었고요. 밝은 인상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동생보다 연하였습니다. 둘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연애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1년 넘게 사귀다가 헤어지고 나서 동생이 무척 힘들고 괴로워했다는 게 문제였죠. 직장 생활에도 차질이 있다고 할 만큼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전 처음에는 둘이 헤어졌다는 사실만 알았고 동생이 그 후유증으로 그만큼이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만약 진작 알았다면 뭔가 다르게 반응해질 수 있었을 텐데요. 오랜만에 동생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죠. 보자마자 할 말을 잃었을 만큼 동생이 엄청나게 살 빠진 것에 제가 보통 경악스러웠던 게 아닙니다. 완전히 사람이 진짜 반쪽이 됐더라고요. 그제서야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봤죠. 자기랑 헤어지고 몇 주 안 지나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것에 그냥 괴로웠던 것이라고 하던 동생은 제가 자꾸 캐물으니까 조심스럽게 속에 있던 말을 뱉었습니다. 내가 말했거든. 우리 부모님 이야기. 나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고 나는 버려진 자식이고 부모님 이혼하신 뒤로 아빠는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아. 내가 이 이야기 하고 나서부터 나 볼 때마다 표정이 어둡더라. 그러더니 얼마 안 지나서 헤어지자고 한 거야. 나한테. 갑자기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나랑 자기는 안 맞는 것 같대. 그리고 도저히 결혼 생각할 상대가 아닌 것 같대. 저는 동생에게 네 잘못도 아닌데 왜 기죽어 있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을 해줬지만 기계적일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넋이 나간 채로 중얼거리는 동생이 뿜어내는 슬픈 기운에 저는 잡아먹힌 상태였고 제대로 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혼자서 마음 정리하고 싶다고 강하게 우기길래 어쩔 수 없이 동생을 두고 저는 다시 제가 사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동생이 직장 다니기 어렵다고 하는 것에 어차피 그 정도 자리는 다시 구할 수 있으니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 그만두라고, 돈 필요하면 지원해주겠다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이 형으로서 보인 마지막 모범이었어요. 동생은 저와 만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통한 상대는 저였습니다. 형, 엄마는 지금 뭐 하시면서 살까? 찾아볼걸. 연락해볼걸. 갑자기 후회가 되네. 우리 버린 사람은 왜 찾으려고? 그래도 우리 보고 싶어 하셨을 거야. 잘도 그랬겠다. 우리가 어머니한테 따뜻한 애정이나 받아봤냐? 애기 때? 그건 기억도 안 나지. 칭찬마저 인색했던 사람이야. 우리 때문에 자기 인생 조졌다고 맨날 그러던 사람인데 무슨? 맞아. 그랬었지. 아직도 엄마는 우리를 걸리적거리는 존재라고 생각하실까? 야, 당연하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람 안 바뀌어. 본성이 어디 가냐? 그렇구나. 갑자기 아빠 보고 싶다. 아버지께 해드리지 못했던 말들이 생각나서 후회된다던 동생은 늦은 밤에 혼자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겠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영영 저희 형제의 마지막이 되었어요. 제가 동생 그렇게 됐다고 연락받았을 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어서 완전히 돌아있었고요. 동생이 떠난 게 거짓이 아니고 정말 현실이라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경찰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동생 집에서 타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얘기 다 듣고 나서 동생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따로 부검은 하지 않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현장을 조사해본 경찰의 말로는 동생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 보인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따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고요. 그런 걸로 병원 간 적 역시도 없었습니다. 이건 가족으로서, 형으로서 저의 불찰이겠죠. 대신 동생이 자주 불안하고 예민해 보였으며 산만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경찰은 동생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충동을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를 평소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동생이 그런 정신적인 부분, 문제를 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 형이었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그런 점을 외면하고 싶어서 나약한 소리 하지 마 라는 잔소리나 자주 해댔었죠. 너무 많이 늦어버렸지만 동생을 위해 저는 어머니를 찾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는 추모를 동생이 받고 싶어 할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다였기 때문에 저는 그곳으로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곳에 정말 사시는지 알 길도 없거니와 먼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로 가보는 것은 망설여지더군요. 답이 올지 안 올지 장담할 수 없는 편지에 저는 아버지가 떠난 내용과 동생이 최근 떠났다는 얘기를 써서 보냈습니다. 동생이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며 현재는 아버지의 곁에 잠들었으니 명복을 빌려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이었죠. 제 연락처를 함께 남겼는데 5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몰라보겠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내가 이번 주말에 가보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편지를 받아보신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근 20년 세월의 공백이었는데
왠지 어머니의 말투가 기억 속의 그것과 똑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안에서 너무 그간 악독한 모친으로만 그려왔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 세월보다 단절되어 지내온 세월이 이제는 더 길었습니다. 부모 자격이 부족했던 옛날 그때와는 많이 변하고 달라졌을 어머니를 기대하며 저는 배웠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모습이었고 그걸 감추시려는 듯 눈화장이 짙었어요. 애틋함보다 앞서는 어색함 속에서도 우선 아버지와 동생이 잠든 곳으로 어머니와 함께 향했습니다. 마스크가 젖어가는 게 보이도록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저도 울컥한 게 올라와서 흐느끼며 함께 울었습니다. 멀리서 오신 만큼 제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원래 그렇게 청할 작정은 아니었는데 아버지와 동생을 보고 돌아서는 길에 그냥 말이 튀어나갔죠. 그러겠다고 하던 어머니께서는 잠시 뜸을 들이시다가 제 집으로 가던 도중 갑작스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혼자 이렇게 죽은 경우엔 보험금이 어떻게 되니? 그럼 무슨 그게 보험약관에 뭐라 적혀 있지 않니? 저보고 동생이 보험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몰랐는데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얼마라 그러든, 응? 알아봤지? 보험사에 연락해봤을 거 아니야? 그런 걸 굳이 바로 궁금해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이유라니? 아니, 당연히 내 자식이 죽었는데 내가 엄마인데 보험금 얼마 받을 수 있나 궁금하지. 내가 마침 목돈 필요한 참이었는데 아유, 어쩜 이렇게 아다리가 딱딱 맞는지 모르겠네. 신기해라. 정말 어이없다는 말 외에는 그때의 심정을 표현할 수가 없군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걸 제가 간과하고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께서 차창 밖의 풍경을 보시며 콧노래를 살짝 흥얼거리시는 게 들려온 순간 저는 속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동생, 불쌍한 내 동생. 동생이 마지막 그 외로움에 사무친 음성이 떠오르면서 분노가 끌어올랐죠. 같이 살다시피 하는 남자가 있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고 이 남자랑 제대로 합쳐서 부부로 살려면 지금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어머니의 제잘거림에 저는 바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슴은 뜨거운 분노로 끓고 있었지만 머리는 냉정하게 식힌 뒤였죠. 바보같이 동생을 잃었던 것처럼 또다시 바보같이 어머니에게 복수할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옛날에도 술을 참 좋아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동생 보험금 얘기도 편하게 나눌 겸 먼저 떠난 두 사람을 추모하며 저녁 상과 더불어 술 한잔 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돈 얘기 나와서 그런지 반색을 하시더군요. 아귀찜 배달시켜다가 그걸로 상 차리고 술을 준비했습니다. 한 잔, 두 잔 드시더니 어머니께서는 기분이 금방 좋아지신 표정으로 계속 웃으셨죠. 저는 조용하게 그런 어머니를 관망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반동거를 하고 있는 남자는 성격 차이로 자기 부인과 이혼한 상태라고 했어요. 성질 더러운 전 부인에게 크게 대어서 조신하고 참한 여자를 원한다는 그 남자 앞에서 어머니는 너그럽고 인자한 성격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사는 수준이 괜찮아서 놓치기 아깝다는 생각에 인내하며 참아온 것이었죠.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이러고 있다. 이제 고지가 눈앞이야. 내가 암만 그래도 영수중에 돈이 없어서 민망했는데 보험금 그거 얻으면 내가 이제 체면이 좀 살 것 같다. 명품백 하나 사서 치장을 하든지. 아휴, 하여간 내가 요긴하게 잘 쓸 거야. 취기가 오른 채로 신나서 떠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몰래 주먹을 꽉 쥐었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되려 어머니의 소식에 반갑고 궁금한 척 굴었습니다. 그 남자 사진이라도 보여달라고 웃으면서 요청드렸어요. 처음엔 몇 번 뻐기시더니
분위기도 편하고 술도 계속 들어가고 있겠다. 어머니께서 마침내 핸드폰 사진을 뒤적거려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와, 엄청 인상 좋으신 분이네요. 어머니랑 두 분이 너무 어울리시는데요. 저는 그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척 핸드폰을 어머니 손에서 빼앗아 들고는 얼른 카톡이며 통화 목록에 들어가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필사적으로 그 남자의 번호를 외웠어요.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돌려드리고는 조금 있다 제 핸드폰으로 그 번호를 입력해 저장했습니다. 바로 카톡에 그 남자 프로필이 뜨길래 맞는 번호임을 확인했죠. 본격적으로 작전 개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어머니? 생명보험 그거요. 해지한 지 몇 년 됐어요. 저도 몰랐는데 저한테 손 안 벌리려고 혼자 그런 결정 내리고 환급금으로 지낸 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뭐야? 아니, 그게 정말이야? 아니, 그럼 그렇다고 진작 말을 했어야지. 이런 천하에 쓸모없는 어릴 적부터 무능력하고 꼴배기 싫은 것들이었는데 다 커서까지 이러는구나. 아, 괜히 둘씩이나 낳아서 나에겐 짐짝과도 같았었지. 넌 죽으려면 보험 해지하지 말고 약관 다 확인하고 죽어. 그래서 이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란 말이야. 술에 취해 얼굴과 목이 시뻘거진 채로 어머니가 외치셨고 전 더욱 실망했어요. 역시나 어머니는 최저의 인간이었죠. 제가 어머니께 나가시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그럴 거라면서 저한테 욕을 하시고는 제 뺨을 세게 치셨습니다. 짐을 챙긴 어머니가 나가시자마자 저는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방금 녹음한 어머니의 음성 파일도 전송했죠. 예, 큰아들 되신다고요? 아들 둘이 있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전 남편이 워낙 포악해서 나와 살다가 이혼한 지 오래라고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늘 어머니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고요. 결국 우리 버리고 가셔서 아버지랑 저랑 동생 셋이 죽도록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편찮아지셨고 건강 악화를 비관하시다 세상을 뜨셨어요. 동생 역시도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등졌고요. 저는 이런 아버지와 동생 때문에 어머니를 찾았던 겁니다. 방금도 잠시 돈부터 달라고 하시더군요. 동생 사망보험금 나올 거 없다고 하니까 아주 화를 내셨어요. 제가 그러면서 뺨도 맞았는데 이거 진단서 끊으면 아저씨한테서 합의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땡전 한 푼 없으시다네요. 아저씨 등골이나 빨아먹고 사시겠다던데. 바로 난리가 났습니다. 딱 보니까 어머니와 만나곤 있었지만 재혼 문제를 두고는 신중하게 제거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때에 제가 제대로 된 이별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었죠. 당장 헤어질 거고 그런 여자랑은 상종도 안 할 거니까 이제 관련 없는 자기한텐 연락하지 말라면서 그 남자가 흥분해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죠. 일방적으로 그 남자한테 이별 통보받고 연락 차단당했는데 암만 생각해도 타이밍이 수상하다는 겁니다. 너 혹시 뭐 수작 부린 거 아니니? 정말 너 아니야? 아,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그 사람과 결혼만 하면 이제 다 이룬 거였는데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셔도 소용없어요. 피만 섞였지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저한테 그러셔봤자 해결책이 나오나요? 그래. 우리 피 섞인 모자 관계잖아. 내가 네 엄마고 네가 내 아들인데 엄마 이렇게 힘들 때 외면하지 않을 거지? 엄마, 그 사람이 월세 대준 거였어서 이제 머물 데도 없어. 어? 계좌 알려줄 테니까 돈 좀 되는 대로 보내주겠니? 힘들 때 외면하는 거. 그거 엄마와 아들 사이에서 잘 일어나는 일 아니었어요? 전 어머니로부터 그런 걸 배웠는데요.
보고 배운 대로 실천할게요. 번호 차단할 거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이사도 갈 겁니다. 원래 가족이란 굴레 없이 혼자 사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재혼 욕심 내지 마시고 혼자 사시는 게 어머니한테는 어울려요. 그럼 남은 인생 잘 사세요. 어머니가 저보고 이게 미쳤냐면서 욕을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번호 차단부터 했죠. 갑자기 멍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셨던 것부터 동생마저 떠나고 어머니의 여전히 추악한 면모를 본 것까지 한바탕 꿈을 꾼 것만 같았습니다. 지독한 악몽을 말이죠. 남보다 못한 어머니를 그래도 여전히 어머니라고 칭하는 것은 그토록 가족애가 남달랐던 동생을 위한 제 마음인 것 같네요. 동생이라면 분명 그랬을 테니까요. 벌써 해가 2번이나 바뀌었지만 죄책감을 담은 슬픔으로 저는 여전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기꺼이 보듬어주고 결혼하여준 아내가 없었더라면 저도 이 세상을 사는 낙이 없었을 것 같아요. 기나긴 악몽의 터널에도 한 줄기 빛이 내려졌음에 감사하는 인생을 저는 앞으로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유난히도 동생이 사무치게 그립고 보고 싶어지는 날이면 견디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제가 꿋꿋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동생이 원할 거라고 믿어요.